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7시간과 김영한 비망록 등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적 책임이 될 만한 사안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손질하는 전담 미용사 2명이 관저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머리 손질에 20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출입 기록상 미용사들이 1시간 15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 고영태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옷 100여 벌과 가방 30여 점을 제작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으며 비용은 최 씨가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500만 원어치에 달하는 옷과 가방 값에 대해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문화판 4대강 사업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담당 본부장을 맡았던 여명숙 씨는 합법을 가장해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최순실 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참석을 위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제외하고 모두 잠적하거나 불응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경위와 경찰들이 은신처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장모집과 충북 제천의 별장 등을 찾아갔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추가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삼당은 공동 결의 대회를 여는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촛불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곳 팽목항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팽목항을 2년 넘게 지키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왕 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왕 실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7시간도 최순실 씨도 그리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받아 적은 수많은 이른바 지시사항도 모두 모르는 일이라면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사실은 왕 실장도 아무것도 아닌 채 박근혜 정부 국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의 말을 다 고지것대로 믿어야 하는가는 오늘 뉴스룸이 다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3년 10개월이 왜 이렇게 얼룩진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냈는지 그 이해의 단초로도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 오늘 전해지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중에 일부에 대한 소식만 해도 듣는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어제처럼 국회 청문회에서 못다한 것, 즉 증인들의 발언들을 따져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지금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이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지만 이 상당수 증인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인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고영태, 차은택 씨 등 모두 14명만 출석을 했습니다. 불참자 중에 10명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지만 결국 불응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법상 최고 5년형까지 내릴 수 있지만 1988년에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이래 실형을 산 경우가 없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출석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모른다고 전부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다 대답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상당 부분의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올림머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관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일관을 했고 외부 출입자와 관련해서는 경호실 소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질문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김 전 실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신은 뭐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 모른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물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아느냐의 문제,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관해서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요. 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모른다는 답을 계속해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최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 중 일부와 이 최 씨가 이 대포폰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던 것을 고려를 하면 김 전 실장의 명의의 핸드폰을 뒤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비망록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이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지적을 하자 김 전 실장은 간혹 자신의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을 했습니다. 예. 김 전 실장 외에 다른 증인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사실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차은택 씨가 자신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 장관이나 차관, 이 청와대 수석까지도 이 추천을 하면 대부분 실제로 임명이 됐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영택 씨가 최순실 씨를 통해 대통령의 옷, 그리고 가방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재열 제1기획사장은 김종전 문체부 차관의 제안으로 장시호 씨가 관여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국회 나가 있는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어제 청문회가 사실상 이재용 청문회였다면 오늘 청문회는 사실상 김기춘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김 전 실장의 답변은 모른다, 아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특위위원들이 질문해도 나올 게 없다면서 허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는데 먼저 최정혁 기자가 전해드리고 그 답변의 모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 논란과 관련해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헤어로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는데 임명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차은택 씨는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을 뿐 최순실 씨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차은택 씨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최 씨 소유의 빌딩을 임대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용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실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장관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김 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 조웅천 의원의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조웅천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 먼저 그런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왕 실장 등으로 불리던 실력자와는 거리가 먼 무능한 모습으로 비치는 대목들입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계산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월호 7시간 등 여러 의혹의 진실에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른바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그 모순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김 전 실장의 주장이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은 그 청와대 내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철저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외부 진료를 받았는지, 머리 손질을 했는지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확인을 했는데도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예, 사사롭다는 표현이 참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3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사사로운 생활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본인은 당시 방송사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챙겼다. 이것이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 어디 대통령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건 이건 사실 좀 상식적으로 보자면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김 전 실장은 안보실장과 정무수석으로부터 그 유선 보고, 서면 보고를 다 올렸고,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정무수석이 올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도 사후에 다 보고를 받았다고 오늘도 답을 했는데요. 예. 300명 이상 국민의 생사가 확실치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상황을 챙기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지는 못했더라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김 전 실장의 발언이 다 맞다고 해도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하고 수석들한테만 맡겨놓고 그럼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얘기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후 야당 원내대표였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오늘 한 말이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 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챙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 전 실장이 오늘 뒤늦게 회안이 든다고 말은 했지만 당시 김 전 실장의 국정장악 상황 능력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 그날만 팔짱을 끼고 있었을 리 없었다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예,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도 하여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이 연락해 올 것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했고 예.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만나라고 해서 차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공간으로 오라고 해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맞다고 하면 최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차 씨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차 씨에게는 전화가 오면 만나라고 지시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김 전 실장 말이 맞다면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제치고 권력 1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증거로 두 사람 간 통화 내역을 한번 조회해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아까 허준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서로 대포폰을 쓰는 관계였다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통화 내역이 나오더라도 그게 두 사람 간 통화 내역이 없다고 해도 예.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면 통화 내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김기춘 전 실장이 10년 전인 2006년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예. 2006년 박근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전 대표였겠죠. 예. 독일을 방문했을 때 김 전 실장이 수행을 했는데 당시 교민 간담회에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당시 최 씨를 본 일도 없고 예. 전혀 몰랐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박 의원은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일정도 같이 하는데
모를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예.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피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검사 출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예. 법리에 능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특검이 어떻게 밝혀내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 8월에 별세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관련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수첩에는 현 정부의 국정 의혹과 관련된 김 전 실장의 지시와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문제가 된 지시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전 청문회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시신 수습은 정부의 부담이 돼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대해 김 전 수석에게 책임을 통째로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공세가 잇따르자 오후 들어 약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자로 실장을 뜻하는 장자가 붙어있는 메모에 대해 일부는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의 지시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숨진 김 전 수석을 애도한다면서도 업무 수첩과 관련된 의혹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이른바 왕 실장은 말을 바꿨고 바꾼 말도 사실 모순투성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업무 수첩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모 중에서도 이 김영한 전 수석이 비서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장자라고 표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시신 인양 X자 표시 그리고 이 정부 부담 등 이 같은 내용도 바로 이 장자 옆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장자가 쓰여 있는 부분에도 김영한 전 수석이 개인 생각을 적어놨을 수 있다. 네. 그거 내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서 장자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렇죠. 그걸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전체가 김 전 실장의 일방적인 지시를 김영한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 이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예. 기록 중에 역시 장자가 붙은 2014년 6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VIP 즉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이 빈틈없이 근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걸 김영한 수석이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통령 부재 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부재 시 청와대 최고 책임자로 매일 근태 점검부터 이슈 관리까지 하는 사람, 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 결국 장이라고 쓴 부분이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적은 코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장자가 붙은 부분 중에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10월 8일엔 VIP 결심 요청 보고는 사전 설명 필요. 그리고 10월 10일엔 VIP 보고 반드시 실장에게도 송신토록 등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기춘 당시 실장이 나한테 사전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걸 김영한 전 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김 전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면 수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어놨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일단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희 JTBC 기자와 만나서 김 전 실장의 회의 진행이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이 수석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뒤 자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김 전 수석은 사실 다른 수석들이 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정무, 홍보, 외교 이런 식으로 누가 말을 했는지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놓습니다. 예. 이런 방식은 업무 수첩이 작성된 이 6개월 내내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표시된 부분은 김 전 실장 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결국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장자가 붙은 것은 온전히 비서실장의 의견을 적은 것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런 것도 눈에 띄는데요. 예. 2014년 6월 16일에 작성된 겁니다. 역시 장이 있고 옆에 검찰총장 시절 괄호치고 여소야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을 했던 지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경험담을 이 수석 비서관들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메모인데요. 예. 또 같은 해 7월 8일 이 장자 옆에 보면 유신 헌법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 전 실장은 유신 헌법 작성에 참여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서실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들한테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다행인 일이지만 김영한 전 수석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옷과 가방을 사주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는 빌로밀로라는 가방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13년 당선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 씨가 만든 가방을 들며 유명해졌습니다. 이는 최 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경에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했으면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대통령의 옷도 제작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제작한 가방과 옷은 모두 4,500만 원어치입니다.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3, 40개? 네.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만. 그런데 고 씨는 옷과 가방값 계산을 최순실 씨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최 씨가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결국은 사인이 대통령에게 4,5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은 굉장히 이 코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가 비용으로 얼마든지. 뇌물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최순실 씨가 낸 의상비를 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가 해명과 근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아무튼 그동안에 시중에서 회자됐던 그 많은 옷과 가방에 대한 뒷얘기가 오늘 다 나와버린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JTBC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최 씨 측근인 고영태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청와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에 관여하는 것을 알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차은택 씨였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근이던 고영태 씨는 지난 10월 JTBC 취재진과 만나 최 씨가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고 씨는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뭐가 팩스가 잘 안 된다, 뭐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도 오늘 최 씨의 연설문 개입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제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서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이 자세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은 잘 모른다. 오늘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머리 손질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이었죠. 미용사 2명이 관저에 출입한 것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후 3시 22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에 세월호는 선수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답변대로라면 대통령은 사사로운 일을 했고 비서실장까지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추가로 내놓은 해명도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미용실, 원장 정모 씨가 들어섭니다. 오후 몇 시에 가셨어요? 할 말 없으세요?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 관저에 출입한 미용사 2명은 정 씨 자매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언니 정 씨는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고 동생은 대통령의 얼굴 화장을 담당했습니다. 2013년 취임 때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관저를 드나들었던 이들은 해외 순방 행사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정 씨 자매는 대통령 관저에 오후 3시 22분에 들어가 오후 4시 37분까지 모두 75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머리 손질에 20분 정도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메이크업 등 외모 손질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세월호는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상황으로 배 안엔 승객 300명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전담 미용사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이 아닌 오후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대통령의 오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예,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거세지자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사 당일의 대통령 직무일지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머리 손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미용사의 청와대 출입 시간 등 대통령의 추가 행적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가 주장한 대통령의 행적과 참사 당일 현장의 상황을 대비시켜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밝힌 행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의 흐름이 과연 정상인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가 된 건 10시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10시 15분 전화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객실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세월호가 이미 108도 가까이 기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161명이 구조됐다고 서면 보고했던 11시 28분쯤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때까지 대통령이 관저에서 보고받았다는 것만 밝혔을 뿐 구체적 행적에 대해선 아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오후 3시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3시 22분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미용사 2명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은 3시 30분 구조 인원이 여전히 166명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머리 손질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난 시간은 5시 15분.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관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후 서면 보고만 더 받았을 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이렇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는 해명은 내놓을수록 여러 가지 점에서 이해가 가지를 않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짚어볼 것이 청와대 해명을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는데 준비 시간이 일단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겠다고 처음 지시를 내린 시점이 오후 3시입니다.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호실이 준비를 시작해서 완료한 시점은 오후 4시 반입니다. 예. 이게 노출된 외부 장소도 아니고 차로 겨우 5분 거리에 있는 정부 청사 내의 중대본을 방문하는 데 준비하는 시간이 9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이때도 비상식이었는데
또 다른 비상시기에도 이렇게 경호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는 이게 돌아가겠는가 하는 우려가 우선 들고요. 바로 그때가 미용팀이 청와대를 다녀갔을 때 바로 그때입니까 그러면? 예, 좀 공교로운데요. 예. 경호 준비가 완료됐다고 청와대가 밝힌 4시 반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용팀이 청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예. 청와대는 어제 해명에서 머리 손질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오늘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미용팀이 총 75분가량 청와대 안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미용사뿐만이 아니라 그 화장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동행한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75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까 왜 중대본까지 5분 거리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문이 사실 그뿐만이 아닌데 당시 중대본 방문 준비가 완료가 되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닌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5분밖에 안 된다면? 예, 맞습니다. 경호실이 대통령에게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하고 차로 5분 거리인 중대본으로 출발을 하는데 또 40분이 걸렸습니다. 예. 청와대는 경호 준비와 안전 조치 등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머리를 손질한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예.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오전 행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혹시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의 그 해명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이 세월호에 남아있는 잔류 인원에 대해서 유선 보고를 했고요. 예. 2시간 뒤에는 오후 1시 13분에는 190명을 추가로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1시간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아니다. 아직 수백 명이 세월호에 남아있다고 정정 보고를 했는데 예. 이때가 오후 2시 50분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렇게 보고가 순차적으로 왔다라고 밝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미용사의 출입 부분도 언론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뒤에 꺼낸 이야기인데요. 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에 대해서만 마지못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그 7시간 중에 그나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용사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안 밝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른바 미용사 부분이 7시간에 어떤 상당 부분의 의혹을 풀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무겁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분인 박종대 씨, 그러니까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를 만나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8시 50분쯤이었나요? 그때 박수현 군이 촬영했던 핸드폰 영상을 저희에게 제공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모두 8개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바다에서 온 편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이 찍었던 영상을 정지 화면으로 쭉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죠. 사실 박종대 군은. 네. 그 아버지의 박수현 군이죠. 네네.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의 얘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여유 있게 우아하게 가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의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 씨의 위세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최 씨의 개인 비서처럼 행동했다는 청문회 증언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들도 최 씨의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서관들은 받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을 자신의 측근처럼 부렸다는 겁니다. 최 씨가 비서관들과 일하는 방식은 비밀스러웠습니다. 저희 노란 봉투
밀봉된 봉투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자료를 밀봉해서 이영선 비서한테 준다든지, 그래서 뭐 전화 받을 때도 회의를 하다가도 다 나가라 그런다든지. 최 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박 대통령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과 네네. 고 씨는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개를 돌보다 개를 혼자 두고 운동을 나갔다는 이유로 최 씨와 다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네, 고영태 씨는 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용을 못하기는커녕 항상 들고 다니며 사진도 찍고 통화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고영태 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씨가 컴퓨터를 쓰는 것은 봤지만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그런 것, 즉 태블릿 PC를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최 씨의 지인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북 상주국제승마장과 경기 과천승마장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며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면 다른 제조사 제품을 써보라고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태블릿 PC를 비단 사진 촬영뿐 아니라 전화 통화 용도로도 썼다는 얘기로 사용 못한다는 고 씨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선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200여 개의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검찰에서도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선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말을 뒤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민감한 질문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불리한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을 하지 마라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IOC 헌장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핑 징계가 끝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게 오히려 IOC 헌장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2년 전 정유라 씨를 비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대해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인 것이죠. 위증죄 고발을 해주시길 바랐고.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한 건 김종 전 차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차관께 설명을 듣고 좀 심적 부담을 갖고 후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김 사장을 만나긴 했지만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출석했습니다. 동행 명령장이 나오자 오후에 출석한 겁니다. 장 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이모인 최 씨의 아이디어였고 문체부에서 5억, 삼성에서 16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는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외투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장시호 정인 마스크가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겠어요?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며 이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그러면서도 문체부에서 6억 원,
삼성에서 16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 외엔 왕래가 없었다면서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시호 씨 어머니가 김치도 담아다 주고 전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김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장 씨는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선 도와준 사람은 없다며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장 씨가 입학한 1998년 승마 특기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기타 종목이 선발 항목에 추가됐다며 승마 특기생 입학은 그의 장 씨 등 2명, 1999년 1명으로 모두 3명뿐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이지요.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각종 비리와 세금 낭비로 얼룩졌다는 전임 본부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부실한 행정으로 국고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지난 4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문화창조 융합본부장을 맡았던 여명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씨는 직원들이 본부장에게 영수증이나 사업 계획서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결제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여 씨는 사업의 틀을 짠 건 차은택 감독이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차 씨가 만든 틀을 바꾸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결국 여 전 본부장은 임명 한 달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 등 증인 11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국회 직원들이 구치소와 자택 등을 찾아갔지만 청문회장에 나온 것은 최 씨의 조카, 조금 아까 보신 장시호 씨뿐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좀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데 유치원 학부모와 미팅 약속이 돼 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필로 써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황장애라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최 씨는 검찰에 출석할 때도 공황장애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 3명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에도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잠적했습니다.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속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 구치소에서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오후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그 스포츠엠의 대표였습니까? 그 내용은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 씨의 오빠 장승호 씨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가기까지 했고 국회 직원들도 동행명령장을 들고 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고위공직자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논현동 자택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우 전 수석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1시간가량 자택을 살폈지만 결국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제보는 안에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인기척이 없고 안 나오니까요. 시민단체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숨어 있지 마세요. 나와서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출석 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피할 경우 출석 요구서 내용을 법원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했습니다. JTBC 이소나입니다. 오늘도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의원들의 황당한 질문과 또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리한 부분을 해명할 시간을 주는가 하면 최순실, 고영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지를 집요하게 묻는 등 본질을 벗어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답답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최순실 고영태 씨가 부적절한 관계인지를 묻는 듯한 질문이 이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고 씨에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저한테가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방청석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장시호 씨에게 모친과 대통령의 인연을 묻는 과정에서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묻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결혼한 걸 알고 있어요. 결혼 몇 년도 했어요? 결혼 기념일 언제예요? 제가 몰라요? 결혼 기념을 모르고 있어요. 사안이 엄중한데도 장난스러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결의 키를 준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미 정족수를 채웠다는 판단 아래 추가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어제 황영철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해서 밝혔지만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는 이미 확보했다, 이런 입장, 오늘도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어제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표결 전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는 불화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확보했다고 공언한 새누리당 내 찬성파 의원 35명이 중도에 이탈할 가능성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립 성향의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 지금까지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 이른바 샤이 탄핵파도 있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비박계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내부 표 단속과 함께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기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친박계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친박계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 8시 20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대통령이 4월 달엔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찬성 여부를 고민 중인 의원들에 대한 마지막 회유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현재 친박계 내부의 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투표 가결 여부를 각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서 친박계가 일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아까 이정현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박 대통령은 4월에는 퇴진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이른바 지금 그 비박계,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고 있는 비박계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그 비박계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이 8시 20분 저희 중계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노림수는 중립의원들이나 친박계 일부 흔들리는 의원들을 노리는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이에 대한 비박계 의견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따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비박계가 탄핵 소추안의 내용 중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야당에 요구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내용은 오늘 아침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탄핵 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거나 수정하면 찬성표를 던질 의원의 수가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황영철 간사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꽤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라면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식적인 요구가 아니란 점에서 표결 참여의 조건으론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야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오늘 이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내용을 밝혔는데요. 원안을 두고 수정안을 상정을 하든 아니면 다시 원안을 폐기하고 다시 상정을 하든 방법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야당은 이틀 뒤에 금요일 탄핵안 표결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새누리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물밑으로는 탄핵안 동참을 촉구하는 강원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야3당은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햄릿처럼 권해야 할 문제 아닙니다. 국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권은 표결 직전까지 새누리당을 자극하는 언행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물밑으론 탄핵안 동참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할 수 있지만 되도록 9일 중 표결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입니다. 9일 표결 시한을 배수진으로 삼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 잔디밭을 시민들에 개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안 내용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거부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채택은 헌법재판관의 권한이어서 세월호 7시간을 넣고 빼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까지 남은 이틀 동안 촛불 집회를 주최해온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1,5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9일까지 국회에서 평일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본관 앞에선 시민 토론회 등 문화제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비상국민행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내일은 저녁 7시부터 11시, 9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표결이 끝날 때까지 국회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절박하고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가서 외칠 때는 넌 담장 밖에서 막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회가 담장을 둘러치고 있는 나라는 특히 OECD에는 없습니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10일 토요 촛불 집회는 탄핵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무조건적인 청와대 방면 행진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여의도에서 종일 이어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견에 동참하여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 명도 새누리당사 바로 건너편 산업은행 앞에 모여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범인 새누리당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즉각 퇴진하라는 노동자 명령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우롱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행진한 뒤 당 현판 모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사 앞에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이렇게 여의도 집회에 집중하면서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어온 1일 촛불 집회는 오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재벌 총수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특검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사 핵심은 뇌물죄 입증 여부입니다. 어제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검은 이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계도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특검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검과는 별도로 권력과 기업 간의 밀착 구도를 걷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나같이 대가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청문회 이후 진행될 특검 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법무팀을 중심으로 특검 준비에 한창입니다.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금 모금 등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과는 별개로 반복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을 참고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받았다 해도 원천적으로 경영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기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을 때 그룹 총수는 물론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의혹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다시 팽목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의 가족이 지키고 있는 팽목항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린 팽목항에는 배가 뜨지 못할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을 뚫고 팽목항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이제 오고 싶은 곳이 이곳이었어요. 요즘 또 대통령 이런 문제도 있고.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빌며 어머니의 유품인 묵주를 팽목항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소중하지만 그 목소리를 걸어놓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걸어놓고 왔어요. 이곳 팽목항 분향소 한켠에는 9명의 미수습자를 의미하는 9켤레의 고무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벽 한켠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9개의 액자에는 아직 사진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편지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또 벽 한켠 TV에는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사진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이곳 추모객들이 남긴 글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글을 좀 읽어드리면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도 보이고요. 또 최근에 시국을 반영한 듯
박근혜 탄핵, 또 박근혜 퇴진하라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방명록엔 지난 4일엔 66개, 5일에는 28개의 새 글이 쓰여졌습니다. 촛불 집회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면서 팽목항을 잊지 않으려는 발길이 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멀잖아요, 서울에서 많이. 근데 이번 기회에 저번에 이제 강남도 나갔다 오고 좀 마음의 짐이 계속 있었어요, 마음속에. 단원고 2학년 조은화, 허다윤 양의 부모,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형이자 큰아버지인 권오복 씨는 세월호 인양을 기다리며 2년 넘게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수습자 가운데 한 명인 조은화 양의 부모님이 생활하는 팽목항 임시 컨테이너 거처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내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면적은 약 12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천장과 벽을 보시면 얼룩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 지붕에서 빗물이 새서 아직까지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이쪽에는 약봉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은하 양의 부모님이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등 계속 먹는 양만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켠에는 우리 은화를 찾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보이는데요. 지난 6차 촛불 집회 때 직접 은하 부모님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던 피켓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바라보던 은하 엄마 이금희 씨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거를 갖다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과연 저거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묻나?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갖다 최소한 이 세월호를 갖다 아파하면 정확하게 질문을 갖다 대답을 하고 있나? 7시간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러다 인양 문제는 묻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수시로 엄습합니다. 인양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인양이 왜 저희들은 인양을 해야 가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양을 안 하면 가족을 못 찾는 거잖아요. 진실규명을 하겠다면은 세월호 배 없이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이 바로 세월호 참사 발생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닷속엔 아직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돼 더 이상 미수습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곳 팽목항에서 3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된 가족들의 서글프고 작은 소망입니다. 1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가 사위국에 머물 때 왕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각각의 처지대로 공양을 했습니다. 이 중에 난타라 불리는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공양할 수 없음을 한탄하다가 결국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등불 하나를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야말로 그 많은 등불 가운데 홀로 꺼지지 않고 새벽까지 밝게 타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비록 사해의 바닷물을 기르다가 붓거나 크나큰 태풍을 몰아온다 하여도 그 불은 끌 수 없다. 그 등불을 보시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마음을
진실하게 바쳤기 때문이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바로 그 난타의 등불과 같았던 것이겠죠.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그 말을 그래서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들이 안고 간 사람들. 지난 주말 청와대 100m 앞까지 걸어간 세월호의 부모들은 오래 참았던 숨을 내뱉듯 긴 울음을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그 애 끊는 시간들은 지금도 1분 1분 지나가고 있는데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보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혹은 모른다는 말 뒤에 숨어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생명이 물속으로 가라앉던 바로 그 시간, 모두가 황망함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그 시간에 벌어졌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추측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을 이야기하는 시민에게 그 암담함을 선사한 장본인은 담담함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시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겠지요. 금요일의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광장이 원했던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난타의 등불은 불경에 나오는 빈자 1등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등불 하나. 간절함이 모였으니 꺼지지 않는 등불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고 어깨는 허물어지고 어둠은 짙어가는 밤.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오늘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핵심 증인은 빠졌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출석했지만 대부분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청문회가 잠시 전에 다시 속개가 됐죠. 저희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새로 나온 중요한 발언들이 있는지요? 네, 잠시 전인 오후 8시 30분에 속개가 됐는데 속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추가로 특별한 내용을 전해드릴 것은 아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가방을 최순실 씨가 구입을 해서 준 것이 뇌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이 고용태 씨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고 씨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대통령의 옷 100여 벌, 그 가방을 30여 벌을 청와대로 보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영철 의원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도매가로 4,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최 씨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최 씨 개인의 돈으로 받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영철 의원이 이 청와대 예산 지출 내역에는 옷과 가방 내역이 없다면서 최순실 씨가 이 박 대통령에게 4,5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도매가로 4,500만 원, 소매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옷과 가방 값으로는. 근데 그 돈을 아무튼 최순실이 대신 지급을 하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이제 황영철 의원의 지적인 것 같은데 물론 박 대통령이 나중에 최 씨에게 그 돈을 줬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해준 미용사도 청와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죠? 네.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그제 국정조사에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가 미용사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들어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위증이 아니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예. 현장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 조사 때는 미용사 정모 씨 그리고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를 했던 경찰관도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국정조사 청문회는 몇 차례 더 남았습니까? 네, 모두 3차례가 남았습니다. 다음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4일에 열리는데요. 당초 청문회는 4차례만 열기로 했지만 최순실 씨 등 청문회에 불참하고 있는 증인들을 최대한 더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열기로 여야가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예, 과연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국회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 관저를 드나든 사실이 이렇게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에 더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 해명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죠. 이호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그 머리 손질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 행적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청와대 해명은 계속 뒤집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제 이제 해명한 것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관련해서 걸린 시간이 20여 분에 불과했다고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출입 기록을 근거로 이 미용사들이 75분 동안 청와대 경내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 물론 머리를 만졌다는 20분 외에 이제 55분 동안 뭐 대기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지만, 미용사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동행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겠다고 처음 지시를 내린 시점이 오후 3시입니다. 예. 그런데 경호실이 준비를 시작해서 완료한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4시 반입니다. 1시간 반이죠. 예, 맞습니다. 5분 거리에는 정부종합청사 내의 중대본을 방문하는 걸 준비하는데 90분이 걸린 셈이죠. 예. 방문 준비가 완료가 되고 바로 출발을 한 것도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호실이 대통령에게 방문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한 이후에 중대본으로 출발하는데 또 40분이 걸렸습니다. 예. 예, 청와대는 뭐 경호 준비 등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제 머리를 잠깐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역시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대본으로 출발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매우 비상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비상시국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비상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1시간 반씩 걸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머리 손질 논란이 불거진 뒤에 새롭게 내놓은 청와대 해명 중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예, 청와대가 이제 지난달 홈페이지에서 밝힌 이것이 팩트다를 보면 대통령이 오후 5시 11분에 정무수석실로부터 구조 방안과 관련된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5시 10분에 중대본으로 출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차 안에서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러네요. 예. 예. 이게 뭐 팩스로 받았다는지 인편으로 받았다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출발하고 1분 뒤에 서면 보고를 받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해명과 해명이 막 거듭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보고 내용이 잔류자 구조 방안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박 대통령이 잔류자 구조 방안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받고 정작 중대본에 가서는 뭐 많이 논란이 있었던 말인데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고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청와대가 참사 당일 오전부터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계속 해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리하자면 차가 떠난 뒤에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모순이 발생했고 그 서면 보고 내용이 잔류자 구조 방안이었는데 정작 구조본부에 가서 한 얘기는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는 말로 또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모순과 모순이 계속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세월호 참사에서 왜 제대로 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것은 뭐 진상 규명은 국민들의 모든 요구 사항이지만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얘기 저희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네. 예, 박종대 씨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두 8번의 이른바 바다에서 온 편지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해드릴 때도 매번 참 힘들었는데 학생들이 전해온 동영상을 저희는 동영상 다 보내드리진 않았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정지 화면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 번째 편지 박수현 군이 보내왔던 편지 그 아버지 박종대 씨의 얘기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참사 당일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생명을 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좀 해태하고 도저히 용서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생활 논란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적 영역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사사로운 생활, 과연 대통령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팩트체크해서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일단 김 전 실장은 관저를 사생활로 인식하고 있죠? 네, 대통령의 관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함께 볼까요? 내실과 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내실에는 침실이 있고요. 네. 외실에는 주방도 있고 그러니까 식당이 있죠. 회의실도 있습니다. 용도가 좀 다릅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저 내실 안에서 머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목할 점은 김 전 실장이 오늘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을 국회라는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2년여 전에는 대통령은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근무다 이렇게 공적 영역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루 24시간이 업무 시간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7시간에도 직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다가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죠. 2014년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업무 공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대통령에게는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뀐 겁니다. 오늘 갑자기 저 내실이라는 공간을 사생활의 범위로 제시를 한 거죠. 네, 이런 논리면 내실에 있으면 사생활이고 문을 열고 나오면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 중에 저 내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지금 규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마치 장소에 따라서 여기 가서는 사적인 존재, 네. 저기 가서는 공적인 존재 이렇게 변하는 존재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취재한 결과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5년 동안은 말이죠. 대통령의 24시는 임기 중에는 적어도 모든 그 활동이나 내용이 국가에게 사실상 바쳐진 시간 아니겠어요? 퇴근해서 사적인 공간이다, 관저가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는 시간이나 먹는 시간 이런 거는 좀 사적인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에서도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일반인들은 기본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대통령의 기본권이 규정된 것은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찾아는 봤는데 오늘 한 가지 자료를 파악했고 그걸 통해서 유추는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08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헌재가 이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사적인 영역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래입니다. 일단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그 조건은 이렇게나 많고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다 충족이 되고 나서야 대통령의 기본권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게 헌재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적 영역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또 중차대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대통령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쭉 감안하면 대통령의 사생활 범위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들어보시죠.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받은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생활은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공적인 윤리적 책임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생활이 보장되기가 어려운데 세월호 7시간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 사태에서 사생활을 핑계로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오늘 진짜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2001년에 9.11 테러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수습 과정을 많이 비교하는데 오늘도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시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자 대통령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국민에게 침착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이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머릿속의 생각과 심리의 상태까지도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평소에도 분 단위로 대통령 일정을 기록한다면서요? 네, 해외 사례를 무작정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건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자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표입니다. 12개 일정이 분 단위로 세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아베 일본 총리의 일정표입니다. 8시 25분부터 33분, 46분, 54분, 9시 30분, 55분, 밤 10시 26분까지 그날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하루 총리가 뭘 했습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에도 공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이 머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보여주는 공적 의미가 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 것도 지금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20분밖에 안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7시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그런데 사적인 영역, 사생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송곳 비박, 초딩 친박. 예. 오늘 청문회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질문 수준이 극명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예. 비박계가 야당보다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팩트체크에서 보신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세월호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를 했다. 하지만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황영철 의원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좀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예. 근데 관제에서 일을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유독 지금 머리를 했다는 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여기서 의원님들이 아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자, 이 밖에도요, 황영철 의원은 어제 오늘 국정조사 당시에 그 최순실과 차은택이 청와대 보안 손님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또 같은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도요, 청와대 의무실장이 태반 주사 등을 처방했다는 거를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또 어제는 두 가지가 사실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뉴스 두 가지였죠. 예. 또 어제 또 어쩔 수 없이 말을 사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발언을 끌어내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야당 의원들을 오늘 만나봤더니 야당보다 더 날카롭다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친박계에서 나온 질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로 보내드린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 어제도 이 의원은 좀 화제가 됐고 오늘도 그런데 남녀 관계냐 좋아하냐 이런 질문으로 일관해서 좀 보기에도 좀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유독 친박계 의원들이 자 누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가요? 예. 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는 김연아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러고 최규일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끝냈습니다. 저게 다였습니까? 예, 왜 말을 못하는, 물론 다른 질의를 하다 마지막이었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았고요. 예. 결국에는 뭐 왜 좋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개인의 호불호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졌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상의 단발머리. 지난 7월이었죠.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했을 때 영국 언론에서 그 여성 정치인들의 머리 모양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었는데요. 예. 그때 그 데일리 메일에서는요.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선택한 정치적 단발이라고 해가지고요. 단발로 하는 것은 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폴리티컬 밥이라고 해서 팝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켈 총리, 그다음 테레사 메이, 또 힐러리 전 대선 후보였죠. 또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대부분 다 자연스러운 단발머리 스타일입니다. 예. 다 비슷한데 비슷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좀 계속 보시면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헤어 디자이너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러느냐. 자, 여성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할 수 있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팝 스타일을 한다. 또 여성 정상들은 자신의 머리 스타일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자, 특히나 이 관리가 필요한 긴 머리보다는요. 단발머리가 바쁠 때 그냥 손으로 한번 넘겨도 스타일이 생각보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분석도 있었고요. 예. 자, 메르켈 관련해서 또 이런 우리나라 기사가 하나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당시에 출근하는 모습인데 자, 보신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가 눈에 띄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머리 손질도 못하고 황급히 출근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치인의 외모는 중요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뭐 외모가 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비상위기에도 외모에만 신경 써야 되느냐 하는 반론, 당연히 어제 오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지점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참고로 이번에 대통령의 올림머리 논란이 나오면서 과거 에피소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2007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미국에 방문했는데 검색대에 걸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올림머리 때문에 뒤에다 꼽은 머리핀이 걸려가지고 공학 경고음이 들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 틈에 막 나가는 일본인데요. 주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가 예. 자, 도쿄에서 우리 기자들을 만나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강제 연행 징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자, 할머니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험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런 좀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뭐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의 앞두고 전직 대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까? 당장 내일 모레 만일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19일부터 20일까지가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지금 중국 측에서 참석한다는 확답을 안 해줌으로써 물리적으로 연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설사 연내 개최가 됐다 할지라도 19일이기 때문에 만약 9일에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되면 예. 황교안 총리가 대신 참석해야 됐을 예정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자,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